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물리학 37차시 맞나 모르겠네요. 이 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애들 다 모르고. 네. 아 이거 저도 헷갈리니까. 이게 넣지 말고 그냥 네. 그날 주제를 넣자고. 그럴까요? 순서만 딱 맞으면 뭐 숫자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실시간 수업이 밤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37차시 오늘은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뭘 했냐면 자기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기야.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 네. 저희 친구들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자기. 나 자신. 네, 인생 선배로서 자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다음 뭘 배웠더라? 자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전자기 유도네 저기. 자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 안에서 특히 전기에 의해서 자기가 생기는 작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생기는 원인이 사실은 전기에 있구나 이걸 배우는 앞단원이었어요. 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막 주변에 생기고 그걸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죠. 앙페르 법칙. 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전선 주변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방향인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자석 안에도 심지어는 사실은 그 안에 전류가 미세하게 물질마다 들어있어서 자성을 띠게 된다 이런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는 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연관된 현상이다. 그래서 전기학, 자기학 따로 있던 것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학 다루던 과학자가 있었고 자기학 다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기에 의해서 자기학이 생기니까 자기학 사람들이 약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겠죠. 전기학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는 우리 분과야.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익숙한 분과론이 아마 뭐 등장했겠죠. 그리고 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자연 현상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이 대칭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대칭성. 대칭성이라는 게 뭘까요? 뭐 자연은 특별한 어떤 것을 더 선호하거나 그렇지 않고 좀 더 뭔가 공평하게 작용하려 하고 뭐 만유인력처럼 모든 물질에 작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한쪽이 특별히 우위에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관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자기도 그러면 야 자기가 전기 때문에 생겨? 야 그럼 너희 전기도 우리 때문에 생기는 일은 없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게 발견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냐면 패러데이에 의해서. 마이클 패러데이. 패러데이. 뭐 패러디에서 만든 거 아니죠? 마이클 패러데이 MC 맞나요?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가 안 보이네. 네. 패러데이 그 실험 과학자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과학을 실험으로 이렇게 공연함으로써 과학의 이 신비함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던. 근데 그 자신도 사실 이 과학의 어떤 수학적인 면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험들, 이런 직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 이름을 붙인 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회로 주변에서 연결된 회로 주변에서 자석 가지고 놀다가 발견한 거죠. 발견했겠죠. 그렇군요. 네. 뭐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보이죠? 네. 뭐 회로를 한 번만 감아도 되지만 여러 번 감은 이 코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자석을 가지고 깨작깨작 해봤더니 전류가 생기더라. 켜지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더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발견을 계기로
전기학, 자기학이 사라집니다. 뭐가 전기군요. 생겼을까요? 전자기학. 전자기학이 생겼습니다. 네. 전자기학. 자기와 전기는 한 몸이다.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드는 한 몸이다. 하나의 현상이다.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사실 자기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업을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자기는 가상의 현상입니다. 전기밖에 없어요. 사실 실체는. 그걸 이제 다룰까 하는데 시간이 남으면요. 일단 이제 그 전까지는 자기는 실체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등학생 과정에서는. 무슨 음모론 같은 느낌. 그럼요. 그러게요. 이 음모론 같네요. 거대한 음모가 있습니다. 무슨 뭐 달에 인간이 안 갔다느니 뭐 그런 유의 같은. 이 사실이 고등학생들이 널리 밝혀지면 큰일 납니다. 네, 저 큰일 납니다. 유사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아니죠. 비유사과학입니다. 이렇게 자기장을 변화시켰더니 네. 전류가 생기더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센 자기장이라도 영향을 못 줘요. 전기가 안 만들어져. 근데 움직이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화를 주면 그 변화가 얼마만큼 큰 변화냐에 따라서 전류가 확 생기고 사라지고 하더라. 자석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회전시키는 게 사실 기계적으로는 훨씬 더 쉬운 운동이죠. 축을 만들어서 돌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앞뒤 운동은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전까지는,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시죠? 만들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화학생이면 화학전지. 화학전지요? 네네네. 그 말씀하셨구나. 네. 모르는 척 하시느라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산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금속 담가가지고 전지로 만들었죠. 배터리. 전지로 만들었죠. 네. 이 마이클 패러데이도 전기 실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대부분 마찰 전기나 아니면 배터리로 그 강단 바닥에 지하에 엄청나게 거대한 전지들을 쫙 깔아놔서 진짜 엄청난 전류를 이용했대요. 그만큼 이제 쇼맨십이 있는 그런 실험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만 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근데 이 희한한 점이 하나 있어요. n극이 다가갈 때 n극이 생겨요. 코일의 왼쪽에. 네. 그래서 방해해. n극이 멀어질 때는 s극이 되면서 또 가지 말라고 방해해. 반대로 S극이 다가가면 S극으로 밀고 멀어지려고 그러면 N극으로 당기고 뭘 하든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생긴 자기장이 여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게 늘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기더라. 그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츠의 법칙. 네.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렌츠의 법칙이 사실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자석을 움직일 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 공짜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니까. 에너지를 내가 써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이 사실 예상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 굴러가면서 전기 만들어서 계속 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렌츠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굴러가면서 그렇죠. 전기를 만들면은 이게 방해하는 힘이 생겨갖고 그렇죠. 자동차 잘 안 굴러가겠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생기겠네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 전기를 하는 게 회생 제동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직접 잡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패드를 잡을 만큼 급격한 제동이 아니면 발전기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생산하면서 그게 회전을 방해해버리니까. 그렇죠. 방해를 받으니까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는구나. 근데 이제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제 잡아줘야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잡아버립니다. 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렌츠의 법칙을 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생겨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새로 생기는 것들을 그렇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이 오른손 법칙으로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회전하는 방향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정성적으로는 이해를 아마 할 거예요. 자기장이 변할수록 전류가 생기는데 아마 자기장이 뭐 많은 양이 변할수록 많이 생기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짐작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공식을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패러데이 법칙은 전류가 생긴다라는 법칙이 아니에요. 전압이 생긴다는 법칙입니다. 사실 모든 전기 현상에서 전류는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냐면 전압의 결과입니다. 전압은 다른 말로 전위차라고 하죠. 전위차는 다른 말로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냥 높이 차인 거죠. 네. 전기에 있어서의 높이 차가 생기는 거예요. 높이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네. 물이 흘러서 높이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죠. 네. 뭐 풍화 이런 거 제외하고요. 네. 전기에서도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압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높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높이 차이는 네, 있는데 물이 안 흐를 수 있어요. 그죠? 뭐 막아놨거나. 네. 근데 물이 흐르는데 높이 차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물이 흐른다면 반드시 높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해류. 그죠? 해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사실 어떤 아니, 논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외부 힘이 있는 거죠. 사실 이 패러데이 법칙의 전압도 사실 도는 전류에 의해서는 그럼 어디가 높은 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네. 이런 돌게 만드는 어떤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어떤 힘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압 또는 뭐 그럴 때는 기전력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압을 구한 다음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저항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전류 구한 식이 뭐더라? 헷갈릴 수 있어요. 전류를 구해라 하면 그럼 전압부터 구해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압을 어떻게 구하냐? 이 라지에는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많이 감으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전압이 더 높아지네요.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좀 더 이거 계속 움직이고 있네. 힘들겠네요. 네, 마법 지팡이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이게 뭐냐면 제네레이터입니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회전하니까 아까 전기가 막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이거 뭔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된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이 여기입니다. 아니 그 3차 아닙니까 저? 2차 맞아. 3차도 아니 2차. 대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려주면 이게 돌아가니까 물레방아로 돌려서 거기 자석을 붙여서 거기 전기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발전기의 시작입니다. 수력 발전인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 불빛이 더 밝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빨리 돌려야죠. 빨리 돌려야죠. 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보니까 코일 자석을 센 걸 쓰거나 자석을 센 걸 쓰면 약한 걸 쓰면 약해지겠죠. 네. 자석을 센 걸 써야 더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자기장의 변화량이 커지니까. 그게 자석색이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코일을 한 번 감은 것보다는 2번 감으면 자기장 변화를 2배 경험하는 거잖아요. 3배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제일 편하네요. 그죠? 이거 하나만 늘리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만큼 방해하는 자기장도 세지겠죠. 그래서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는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감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실제 발전소에는 얼마나 많이 감았겠어.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난리가 났네. 거의 뭐 약간 어디 온 것 같은데요? 네. 이식을 좀 자주 다니시나 보네요. 예. 요새 못 다니시는가 보네요. 요새 못 다녀서 좀 헛개 부리는 요거 여기 이제 몇 번 감았느냐? 몇 번 감았느냐? 그죠? 네. 코일을 몇 번 감았느냐? 시간 변화량당 이게 뭐냐면 자기 선속입니다. 자기 선속 아마 배웠을 텐데요. 자기력의 변화. 자기장이 어떤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양을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 설명은 아주 정성적인 설명이에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직 성분을 계산해야 되고 뭐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단위 면적 아니지 그 면적 안에 면적이 뭐 넓으면 더 좋아요.
면적 그 해당 면적 안에, 그러니까 그 회로 면적 안에, 코일 면적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양,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속자가 묶음 속자예요. 네. 얼마만큼의 묶음이 들어가는가. 네. 시간당 얼마만큼 많이 변하는가죠. 시간당 자기 선속이 많이 변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네. 아 그럼 여기 안에 속도랑 속도의 개념이랑 아까 전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자석의 색이 다 그렇죠. 들어있는 거네요. 빨리 돌리면 시간당이 많이 생기겠죠. 자석이 세지면 자석이 돌면서 0이 됐다가 세졌다가 0이 됐다가 세졌다 하는데 세졌다까지 자기장 변화량이 많으니까 또 시간당 많이 변하는 거죠. 많이 가면 또 유리하고. 여기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는 왜 붙었을까요? 이거 왜 붙었을까요? 아까 예. 반대로 뭔가 그렇습니다. 이 렌츠의 법칙이 수학적으로 표기된 겁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늘 플러스로 지정했던 방향에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자기장에 또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늘 생긴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데는 간단한데 문제는 참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과제 치고는 오늘 좀 어려운 걸 가져왔어요. 가나 상황이 있어요. 이건 이제 X는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의 이제 뒷부분을 바라보는 그런 올라오는 건 어떻게 아이콘입니다. 올라오는 올라오는 거는 화살 촉을 그리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촉을 화살 촉을 그려줍니다. 네, 맞는 거구나. 네. 이렇게 화살 올라오는 거구나. 올라오는 촉. 조금 올려주세요. 저희 때문에 가려요. 나 그림이. 네. 가려. 일단 가부터 볼게요. 나에서 유도되는 전류는 가의 몇 배일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전류가 아니라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저항이 같다면 전압에 따라 전류가 비례할 테니까 단순히 그냥 비교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장 세기가 얘는 B고 얘는 2B예요. 네. 그죠? 그리고 얘는 S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링이에요. 사각링이에요. 얘는 ES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각링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V의 속도로. 얘는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있다가 없는 곳으로 나갑니다. 거기가 안 보여요. 몇 V인지. 2V로. 2V의 속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겠죠.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변화일 거고, 그렇죠.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도 변화이겠죠. 네. 이럴 때 몇 배가 될까? 얘는 면적이 2배이고 오른쪽으로 할 때 나가 면적 2배고 속도가 2배고 자기장이 2배입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면적도 2배. 아까 처음에 했습니다. 했어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화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화학에서 저번에 나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오프라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제 화학 안타까워. 결합에 대한 그 부분을 못 배웠어. 그 올려주세요 좀.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좀 배웠었고요. 폭탄남 아라철. 그건 아니고요. 2학년 미클적 고의 2학년 미클적 고의 오늘 쉬었다 해야겠네 이거. 안 되겠다. 강북정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배울 거냐? 공유결합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공유결합뿐만 아니라 화학결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로 저걸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그 표현 방법을 새롭게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죠. 오늘 보면 알겠는데요. 이거 한번 오늘 목표거든요. 네. 각 원소 기호 주위의 원자과 전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원자나 분자나 이온 또 화합물 같은 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바로 여기 들어갈 게 루이스 전자 점식입니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개념이고요. 기억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발음이 어려웠다는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가요? 네, 루이스 아주 유명한 과학자고요. 상당히 네. 이 많은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자점식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름이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이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루이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루위스예요, 위스. 그래요? 약간 발음이. 그 외국에서는 좀 특이하게. 외국에서는 루비스라고 막 약간 비슷하게 루비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점식이 뭐냐면 원자를 나타낼 때 그 주변의 전자들을 나타내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타냈어요. 막 나트륨 하면은 막 요따구로 나타내면서 여기 전자 막 그렸잖아요. 네네. 이러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귀찮죠. 네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건 귀찮아서 화학을 못 하겠어요. 그 귀찮게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이스가 상당히 좋은 방법을 발견했죠. 어차피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건 누구냐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입니다. 네. 이런 애들을 우리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요놈들만 나타내자라는 거죠. 그 안에도 왜 전자 하나씩 없으면 막 참여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존재할 때는 바다 상태가 되죠. 그러면 안쪽에 비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로 항상 화학 결합에 참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원자과 전자를 통해서 하니까 우리 딴 거 나타내지 말고 원자과 전자만 나타내자. 그 전자는 그냥 뭐 다른 거 나타내지 말고 점으로만 표시하자라는 거. 그리고 최대 몇 개까지의 전자를 나타내죠. 보통 우리가 화학 결합에서 최대 8개. 옥텟 규칙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네. 8개니까 하나의 원소기가 있으면 그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대 8개. 이렇게만 나타내자.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네. 네 방향으로 해서 놓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루이스 전자전식입니다. 이게 되게 쉬운데 알고 보면 그런 거는 아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화학 결합을 이제 표현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20번까지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쭉 보면 그렇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네. 즉 각각의 족마다 같은 족이 같으면 족 같으면. 네, 항상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족이 같으면 똑같은 루이스 전염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좋은 점이 뭐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화학 결합한다고 했는데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빈자리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내면에 2개씩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안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몇 쪽 애들이 안 나왔죠? 18쪽. 18쪽 애들이 안 나왔어요. 얘네들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를 잘 안 그립니다. 그린다면 8개 채워요? 8개를 채울 때도 있고요.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그려도 되니까. 안 그려도 되니까 굳이. 참여 안 하는 애들이. 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한 개 있을 때는 늘 오른쪽에 그려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뭐 리튬 있으면 나는 여기다 그릴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네. 왼쪽 오른쪽 해주니까.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주니까. 그거랑 관련 있는지 저기 보니까 모르겠네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없는데요? 네,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오른쪽에 뭐 처음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자기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인데 뭐.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박성재 전자점식. 네. 괜찮네요. 선생님께 안내합니다. 또 광고가 나오네요. 네. 국가부장 선생님들께서는 컷. 3시 20분까지 5층 다목적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뒷광고. 국가부장 선생님들 뒷광고. 국가부장 선생님들은 사과드립니다. 4시 20분까지 7교시에 연구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얘들 이제 공유결합을 먼저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겠습니다. 공유결합은 기본적으로 무슨 규칙을 만족한다 그랬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모자른 전자를 세는 거죠. 여기 있는 염소를 보면은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7개 그렸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염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7개라서 7개 그렸죠. 근데 얘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빈자리가 딱 하나씩 있는 거죠. 하나의 전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유하려면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씩 내어놓고 하나의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결합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림은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굳이 공유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쌍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공유 전자쌍은 우리가 하나의 공유 결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루이스 구조라고 하고요.
이건 왼쪽에 있는 거는 점으로만 나타낸 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꼭 선으로 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은 아닌데 구조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이 결합을 선으로 나타낸다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만 찍어도 될 줄 알았는데. 점만 찍어도 근데 뭐 다 알아보는 거니까 굳이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 시험에 나와도 맞게 해줘요. 뭐 이런 것들. 반대하다. 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 실전 연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그려봐야 돼요. 저요. 네, 한번 그려보시죠. 산소가 일단 양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저 그림 신용해주면. 지금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그려주세요. 네.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정답을. 이거 맞나요, 이거? 이건 두 개를 공유해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두 개를 공유해야 돼. 얘 지금 전자가 2개 모자르죠? 얘도 2개가 모자르잖아요. 우리 2개씩 모자르니까 2개씩 공유하자라고 해서 전자를 꽤 많이 공유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는 두 원자 사이에 보통 그리고요.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구조식은 줄 두 개. 구조식이 아니라 줄 2개만 거주면 됩니다. 결합하는 전자들만. 이중결합이죠, 산소는. 네. 이게 완성된 겁니다. 밑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하나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가 3개나 모자르죠? 네. 3개나 모자르니까 3개씩 공유해야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3개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유니크하게 하려고 막 점 두 개를 모아놓지 않고 하나를 떼놓거나 하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채점할 때 고민스럽게. 고민스럽습니다. 저건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완전 틀리다고 하도 애매하고 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반점?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공유전자쌍이 3개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보다는 위에 점 걸로. 두 개를 안 찍고 네. 위에 n 위에 두 개 안 찍고 여기다가 떼놓으면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 돼요? 이것도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보통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기 때문에 쌍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쌍으로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으로 나타내는 게 맞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지만 뭐 저는 관대하기 때문에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관대하다 하는 거. 네. 자,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좀 약간 벌써 약간 한숨이 나오는데 이거를 요놈이나 요놈 우리가 익숙해요. 되게 익숙한데 요놈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요놈도 어떻게 나타내지라는 것들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려줄 텐데요.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자가 나와도 이 규칙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족하도록 그리면 됩니다. 물론 조건이 필요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CO2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자연 속은 뭘 좋아하죠? 자연들은 대칭을 좋아합니다. 대칭으로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원자들을 먼저 대칭으로 나타냅니다. C, O, O. 자, 그 다음에 현재 얘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를 세보자는 거예요. 탄소는 원래 몇 개 있죠?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6개. 탄소는 4개입니다. 4개. 얘 4개 있고요. 산소는 몇 개 있죠? 산소는 6개. 6개 있습니다. 6개.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 총 4 더하기 6 더하기 6이죠? 얘 4개 있고 6개 있으니까 16? 총 16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 분명히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결합한다고 제가 힌트를 준다면 얘네들은 각각 전자를 공유하면서 몇 개씩 갖고 있어야지 만족하는 거죠. 8개씩 가지고 있어야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8개, 얘도 8개, 얘도 8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공유하면서. 그러면 총 몇 개죠? 24개. 24개입니다. 이들 차이가 몇이죠? 8개가. 8개죠. 8개의 전자를 모아야 되냐면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는 공유 전자하는 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8개인 거고 공유 전자쌍은 4개라는 거죠. 공유 전자쌍이 4개라는 것은 결합이 4개다. 선이 4개다라는 거죠. 이 선이 4개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제 C와 O, C와 O끼리니까 공평하게 2개씩 하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딴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방식만 잘 알아두면 어떤 것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CH4 같은 거. C에 대한 원적 관자를 그리면 4개가 되겠죠? 여기 H가 지금 4개 있는데 H 같은 경우는 전자가 다 하나씩밖에 없죠. 이렇게. 얘들 안정하게 결합하게 하려면 C는 8개 있을 때 안정하고 H는 2개 있을 때 안정하니까 딱 레고 맞추듯이 그냥 하나씩 뾱뾱뾱 끼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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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식으로 끼면 된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를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힌트만 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할 건데 얘들의 위치를만 알려주세요. 위치를.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역시나 대칭이죠, 네. 그죠? 여기 사이에 어떻게 결합이 돼 있을까? 힌트는요. H는 몇 개밖에 결합 못하죠? 한 개. 하나의 결합밖에 못합니다. C도 여기는 H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합밖에 못할 거예요. 여기에 몇 개의 결합이 필요할까? 얘들 전자를 나타내면서 예상해보면 되겠죠. 말할 뻔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HCN 청산가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있어서. 위험한 물질이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합이 있죠. 여기엔 몇 개의 결합이 있을까? 라는 것도 예상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적은 수의 그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걸 먼저 다룬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알겠네요. 그게 제일 편하죠. NH3 같은 경우는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각 구조였는데 네네. 삼각 구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질소 주변에 일단 원적 관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 이제 H를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딱 봐도 하나씩 될 거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빈자리가 바로 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위에 하나의 원자가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이 CH4에 비해서 H가 하나 없었으니까 좀 더 이제 납작한 삼각뿔이 되겠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마 삼각뿔이란 게 모를 거예요. 구조를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루이스 전자잠식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세요. 시간이 네, 아직 14분 거의 다 됐죠? 20초.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온들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온들은요, 양이온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도 가지는 게 없으니까 하나도 안 그려요. 그냥 원래 있던 하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상태로 이렇게 대가로 치고 플러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8개 다 쳤죠. 네. 그래서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큼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지 음이온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을 나타낼 때 이제 루이스 전자잠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네. 2시간에 15분 만에 빨리 이제 네. 하는 우와. 겁니다. 네. 근데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게 다긴 합니다. 여러분들 연습만 하면 돼요. 이거 이 온라인 수업이 좋은 게 딱 이렇게 우리 쓸데없는 가지 쳐내고 딱 핵심만 해서 맞습니다. 한 15분 만에 얘기해 주면은 그래 돌려보면서 연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뭐 빼먹은 정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점점 복잡한 게 나오죠. 이런 게 복잡하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예외예요. 왜 예외냐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외워줘야 돼요. B랑 베릴륨과 붕소가. 네. 여태까지 우리가 조건이 뭐였냐면 얘들 쉽게 그리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라는 조건 가지고 다 그린 건데 얘들 만족하지 않아도 그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 그냥 외워줘야 돼요. 베릴륨은 원적 관자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구하기는 쉬워요. 왜냐면 여기에 H가 붙는다면 당연히 하나씩만 공유할 거다라는 거 바로 보이잖아요. H는 하나씩만. 예, 맞습니다. 네. 그대로 마찬가지고요. BF도 마찬가지로 F 같은 경우 원적 관자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딱 하나만 필요하죠. 네, 그냥 그대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그대로 갖고 와서 얘를 이제 F로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베릴륨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았다. 근데 그래도 존재한다. 4개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얘만의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이제 대학교만 배우니까요. 붕소는 보니까 6개밖에 안 되겠네. 네, 붕소는 6개도 안정합니다. 얘는 붕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거든요. 나도 붕소 하나, 조금 이상했는데 둘, 오늘 알았어. 3개. 네. 예외였구나. 네, 예외입니다. 또. 요 딱으로 네. 요 딱으로 결합한다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붕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개가 더 있으면 안정하긴 하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여기 빈자리에 전자를 상당히 잘 받게 됩니다.
전자쌍이 있는 걸 잘 받는 물질이 돼버려요. 환원제인가요? 남을 이제 전자를 받는 거니까 환원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미안합니다. 환원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환원제라고 하면 되고요. 산화제도 아닙니다. 왜냐면 전자를 받는다고 해서 산화환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 얘 받으면서 공유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산과 염기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산입니다. 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워요. 나중에 원래는 이제 배웠었지만 이 대학교 과정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이따구로 예외적으로 결합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요거 되게 어렵거든요. 요거 과제로 낼 테니까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러네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시간 거의 다 갔죠. 지금 많이 넘었죠. 네네. 가운데 C가 있고요. 산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를 세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2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결합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과제로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학교 나와서 또 자세하게 연습할 테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되게 급하게 한 거 같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래 저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네. 네. 근데 즐거웠어요. 그 물리랑 화학 배우는 시간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까는 맞춰서 반갑다고. 네. 자, 저희는 이제 저도 진도를 좀 나갔는데 오프라인으로 진도를 좀 나갔는데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사람의 유전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재밌는 부분을 넘어가서 너무 아쉽네요. 예, 그래도 제 과학하는 형님 채널에 학생들과 실시간 수업한 거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싶은 분들은 그걸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놓은 걸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1과 사람의 유전 2, 상임체 유전, 성임체 유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는 형님들의 제작 지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앞광고. 자, 앞광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유전병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이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에 의해 생기는 유전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전병은 오늘은 그 유전병 중에서도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하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연변이라고 아시죠? 돌연변이 이거 울버린이 생각나서 울버린. 예. 엑스맨이 돌연변이라고 뮤턴트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갑자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유전자나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 변화하는 거를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변이는 원래 좀 다양한 변이를 말하는 건데 갑자기 돌연 갑자기 변했다 이거잖아요. 갑자기 변했죠. 자, 주로 유전병이 주로 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유전병이. 근데 이제 유전병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긴 시간 타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화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유전자들이 생기고 해야 이 진화가 되는 거니까. 또 유용한 유전자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잘 되는 케이스보다는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달갑진 않겠죠. 네. 아니, 왜냐면 또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돌연변이 계속 일어나야 그 중에 좋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게 자연 선택을 받아서 이게 좋아지는 거지 자연 선택 안 받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생긴 돌연변이는 안 좋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약간 로또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긴 기간 동안 이미 자연 선택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니까 좀 불리해지는 거죠, 생존이. 자, 그래서 돌연변이를 우리가 유전자 이상하고요, 염색체 이상으로 나눠서 이제 볼 거예요. 유전자라는 건 뭐예요? 유전자, 유전체, 염색체 이렇게 살펴봤었죠. 네. 그렇죠. 유전자라는 건 이 DNA의 염기 서열, 네. 그렇죠. DNA 아주 작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DNA 단위를 살펴보고 염기 서열이 변하는 겁니다. 얘는 이게 현미경을 봐도 안 보여. 자, 염색체 이상은 그냥 염색체 단위에서 큰 단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책이고 염색체가 책이고 유전자가 유전자가 책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씨가 바뀌어갖고 염기서열 이 글씨가 바뀌어갖고 책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게 이제 유전자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책만 책 겉표지를 봐서는 이상한 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책의 아이로 뭉텅이로 뜯겨 나가거나 아니면 책이 한 권 없어졌거나 책이 한 권 더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겉모양 봐도 아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또 대규모로 이 유전자를 또 염색체는 유전자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유전자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큽니다. 큰 티도 변이가- 티도 많이 나겠네요. 네. 그렇죠. 여담인데 이런 거 하면 또 시간 지나는데 여러분 여기 또 3학년 정리해야 된다고 지금 바쁜데 마음이 급한데 중간에 나가면 됩니다. 네 중간에 하시면 나가시면 됩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엑스맨이 왜 엑스맨인지 알아요? 내가 영화 보다 알았어. 유치했어. X 염색체 관련 있나요? 예 맞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X Y 아니 있잖아. X 이게 2014년쯤에 나온 그 엑스맨 데이지 오브 퓨처 페스트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거기 보면 이제 로봇들이 엑스맨들 다 찾아 죽여요. 도련변을 다 죽이고 도련변들이 다 거기 대사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도련변을 다 죽이고 나서 도련변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숨겨진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숨겨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자는 X 염체 2개니까 하나 숨겨진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열성 유전자를 보유할 수가 없고 다 형질이 표현이 되거든요. 숨겨놓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엑스맨 유전자는 열성 반성 유전이라는 거를 그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 제작자들이 실제로 그거 의도했는지. 그러게요. 그게 의도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그렇죠. 하니까. 예. 어쨌든 주제와 상관없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맨은 남성이 훨씬 많겠네요. 네, 그럴까요? 왜냐면 X 하나만 가지면 그렇죠. 네, 도련변이 열성이니까 네. 남성이 많겠네요. 무조건 예, 남성 엑스맨들이 많겠네요. 좋네요. 그럼. 남성 히어로가 많은 건 단순한 생리적인 네, 그렇죠. 생명과학적인 네, 엑스맨 당연히 세계 그런 거고 맞죠? 절대 이제 뭐 성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유전자 적어도 엑스맨 설정에 의해서는 유전체 차별이었습니다. 네.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자, 유전자는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 아시나요? 우리 쌤들도 아시나요? 어떤 거요? 세포 내에서 정보가 이렇게 흘러요. 자, DNA에 정보가 있다가 네. 여기 RNA를 거쳐갖고 네. 단백질을 만들어요.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결국 그리고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우리 뭐 효소라든가 몸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해서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결국 그런데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는 요 DNA의 염기설 요 하나가 만약에 변했다, 이런 게 하나 변했다 그러면은 DNA의 염기설 변화가 결국에는 뭘의 변화를 가져오냐? DNA 염기설 변화는 결국에는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하고 그 단백질의 구조 변화 때문에 원래 단백질이 하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에 유전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효소를 막 네. 작용 못하게 하는 효소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자, 여기 원래 여기 아데닌이 와야 될 자리에 요게 티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래갖고 요게 DNA 염기설 변화죠. 그렇죠? 아데닌하고 티민은 그다음 그래서 아미노산설 중에 여기 노란 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요 분이 원래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아미노산 이름이 되게 많아요. 다행이에요. 20가지가 있어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발린.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은 산소 포화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그냥 알갱이로 지 혼자 이렇게 적혈구가 있으면 적혈구 안에 지 혼자 알갱이로 이렇게 막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요,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요, 얘들이 지들끼리 뭉쳐, 지들끼리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쭉쭉 길게 이어져, 길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그란 원래는 산소 포화도가 있을 때는 원래 그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얘들이 동그랬다가 동그란 이제 동글납작한 요 적혈구 모양에다가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길다란 게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길다란 게 들어가니까 요거 때문에 요 길다란 단백질 때문에 여기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긴 단백질 때문에 이렇게 길다란 난 모양이라고 하는데 난 모양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난 모양이라 하는지. 가지고 네. 있습니다. 바나나 모양처럼. 바나나 모양. 어쨌든 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난 모양 적혈 빈혈증이 생기는 거랍니다. 이렇게 초승달 같네요. 진짜 딱 하나 아데닌이 티민으로 바꾸는 거. 딱 하나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 책
그 여러 가지 책 좋아하시는 분들, 생명과학 관련 책 읽으신 분들은 그 요런 것들이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이렇게 많이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말라리아에 대한 적응이라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말라리아 안 걸린대 이상하게. 왜냐면 말라리아충이 이 적혈구 안에 그 기생을 하거든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으면 말라리아 안 걸린대요. 말라리아가 엄청 치사율이 높은 병이잖아요. 자, 그런 이제 비슷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닐케톤요증.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란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분해하거나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전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막 이렇게 몸에 쌓여갖고 몸에 쌓여서 너무 이거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어릴 때부터 페닐알라닌이 과도하게 혈액 속에 축적되면은 여기 지능 발달에 저해됩니다. 예, 그 지적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어릴 때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요새는 이런 거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냥 페닐알라닌을 안 주면 돼요. 페닐알라닌을 없는 분유에도 페닐알라닌 없는 분유 막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애초에. 예. 그래서 옛날에 저게 그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면? 네,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조금 먹어야죠. 그리고 이게 통제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이렇게 효소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이걸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페닐알라닌 타이로신으로 바꿔주는 효소를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 옛날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애들 이유 없이 막 픽픽 죽어가거나 그렇죠. 지능이 떨어지거나. 네. 근데 뭐 동네 바보 형들 막 옛날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거를 특수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평생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가가 안 나오니까 대부분 안 만드는데 매일 유업에서 맞아요. 착한 기업 매일 유업. 착한 기업 매일 유업에서 손해를 보면서 계속 만들고 있대요. 만약 이걸 중단하면 구할 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렇죠. 광고 없습니다. 네. 저 낭성섬유증. 예. 요거는 이제 폐나 뭐 이런 폐나 기관 같은데 점막 같은 데서 이 갑자기 과도하게 끈끈한 점막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그런 이제 유전병입니다. 열성 유전병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본 남모양 적혈 빈혈증이나 페닐케톤요증, 낭성섬유증 이런 건 다 이제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열성은 안 좋은가 보다. 열성은 다 유전병인가 보다. 아닙니다. 우성 유전병도 있어요. 자, 바로 이 헌팅턴 무도병이 대표적인 우성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 헌팅턴 무도병 환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예로 나오는 이유가 물론 낭성섬유증도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남모양 적혈도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우리나라에 페닐케톤요증은 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어쨌든 헌팅턴 무도병이 이제 주로 나오는 이유가 우성 유전병이에요. 우성 유전병. 신기하네요. 왜 제거가 안 됐을까요? 선택적. 이게 보통 40세 이후에 발병합니다. 40세 이후. 그러니까 수명이 40세 이후에 발병해서 거의 치사율이 지금 100%에 가까운 병이거든요. 사망 치사율이. 왜냐면 신경계가 퇴화해 버려요. 신경계 퇴화해서 저희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부모님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 유전병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미 40세에 돌아가셨어야 돼요.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심각한 치료 중이셔야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애를 늦게 낳는 사회일수록 이게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40세 이후에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먼저 돌아가실 테니까 이제 그렇죠. 기대 수명이 짧았을 때 이게 퍼졌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뭐 거의 30대에서 40대 전에 보통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요새는 뭐 40대 넘어서 낳는 경우도 많지만은 우성이 살아남을 예, 그래서 우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40세 이후에 발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증상이 전혀 없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뒷광고 뒷담화로 한번 하시죠.